이슈 토크입니다.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월 부산 여야가 합의해 이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떠들썩하게 출발한 데 비해 그 성과가 미미해 용두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를 포함해 공직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세혁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초였죠. LH 임직원들의 이 신도시 투기가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 여파가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확산이 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투기도 이러한 연유로 시작이 된 건데 우선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부동산 투기 그 구성을 이제 추동한, 그러니까 이끌었던 그 에너지는 이제 시민들의 분노 에너지입니다. 사실 고질적인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패 비리, LH 이 투기로 인해서 특히 이제 여야가 상당히 좀 약간 수세에 몰렸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LH 임직원 신도시 예정 이제 투기가 이제 어떻게 궁지로 몰아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부산시장 후보 당시 이제 박경준 후보가 각종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사실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18일 날 투기 구성이 이제 합의하고 이제 4월 7일 날 이제 시장 어떤 보궐선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고 5월 18일 날 부산시가 특위의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배경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비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문제가 터져야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이제 이번에도 예외적으로 예외 없이 그대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번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의혹 대상자가 공직자 130명 공무원들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원 39명, LH 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은 이제 5명, 총 222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비율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아주 미흡한 아주 되게 적은 비율이에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1% 미만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도 좀 약간 이제 적은 숫자인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소위 말해서 끝발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어떤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필요하긴 하지만은 너무 좀 숫자가 좀 생각보다 좀 적었고요. 또 이러한 어떤 대상 같은 경우에는 통상 어떤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그런 걸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어떤 지인들한테 그 정보를 주고 받고 해서 그런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사실 좀 이번에 수사 선상에 오른 그런 대상도 좀 확대했어야 되는데 그게 더 좀 미흡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취지는 좋았고 좀 소리는 요란했는데 어떤 성과가 좀 약간 미흡한 그런 어떤 과거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좀 어떤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폭로는 전 국민적 공분을 샀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촉발이 됐는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를 시작해서 부동산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번 조사는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개발특구, 에코 델타시티 그리고 이제 국제산업물류단지 같이 부산의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또 주변 지역이나 그 가덕도, LCT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총 한 1,280여 명이 됩니다. 대상자가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받아가지고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최근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혹시 업무상 비밀이나 명의신탁, 편법 증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고작 3명이 이게 드러난 거로 이제 대상자를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인 전현직 기존 기초의원하고요, 가족 등으로 투기나 농지법 위반이 이제 의심됐고요. 이들이 취득한 토지는 이제 10필, 10필에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위는 각 정당에 이제 이들 3명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또 제출하지 않은 115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향후 공직선거에서 이제 배제할 것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결과에 대해서
각 당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합의대로 공천 배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국민의힘은 뭐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좀 약간 이제 실망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 의심과 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 공개 여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것을 좀 계속해서 이슈로 삼고 좀 각 정당에서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조치도 미온적이고 그리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가지고 어떤 막 변함없는 그 어떤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6개월이 넘는 기간이면 거의 반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활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정말 초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이 활동의 취지는 좋았지만 1,000명이 넘는 대상자 중에서 단 3명만을 적발해내면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 1,282명에서 고작 이제 3명이 예. 통보가 됐는데 사실 부동산 투기 활동 같은 경우에 조사위원들이 이제 서로 이해관계자 다른 그런 정당의 추천을 이제 받아서 9명이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 조사위원들의 어떤 조사 권한도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부딪혔고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 조사는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혹 대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아직까지 이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아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특위에서 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미제출자가 이제 115명인데요. 예. 여기서 전부 선출직 공직자로서 민주당은 10명, 국민의힘은 105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이제 없어가지고 더욱더 좀 어떤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전직 국회의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위 내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특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해서 또 이제 제외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된 것인지 또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 특위로부터 소명받은 사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14명이고 국민의힘에서 12명으로 모두 전현직 광역이나 기초의원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조사는 또 사실 깜깜이 조사랍니다. 예. 그래서 인적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위원들이 인물조사 방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름과 직책을 알아야지 위법성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밝혀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요. 예. 그리고 여기 참여한 조사위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 어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또 이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또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고 그리고 징계도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도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태에서 좀 너무 어떤 과정이라든가 절차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당초 기대와 어긋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깜깜이 조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LH 직원들의 투기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철이나 또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런 부동산 관련 비리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러한 공직사회 부동산 비리의 원인과 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공직자 어떤 일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리사욕, 선공후사해야 될 공직자가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탐욕에 물들 경우에 어떤 절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윤리의식은 당연히 결여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어떤 수탁자로서 봉사자로서의 그런 어떤 윤리가 요구되는 그런 공직자들에게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가장 좀 어떤 문제로 이제 인식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런 내부 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이 LH라는 공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장치가 있긴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 관련된 기관이나 감사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 특히 이번에 이제 투기에 관련된 것이 예.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더욱이 문제가 됐고요.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그리고 국회 교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도 역시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조직적인 측면에서 통제 체제를 좀 아주 빈틈없이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좀 약간 매크로한 측면에서 정치,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요. 이런 어떤 부패 비리가 계속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선거 때를 비롯해서 이제 정치 자금이 어떤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직자와 어떤 부조리한 어떤 공생 관계를 갖는 어떤 그런 생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그 공직자의 도움을 받는 또 부당한 방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예. 그걸 하나의 어떤 이권으로 삼아서 어떤 특혜를 주는 청탁을 주고받는 일종의 정경유착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에 있어서도요, 여론이나 이거는 지속돼야 되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만 반짝하고 또 이제 어떤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선거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요인들이 이런 부패를 어떤 비리 이번에 이제 투기에 관련된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또 아마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좀 지속될 거라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나 소유의 투명성을 좀 높이고요. 예. 또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조사위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인 수단으로요. 좀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했었으면 좋았다 생각입니다. 예. 특히 이런 깜깜이 조사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인공지능은 개인의 어떤 정보, 신상 정보 같은 거 노출하지 않고서도요. 인공지능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비리에 관련된 대상자를 탐지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요. 예. 우리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도 이번에 부산시에서 특히 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탐지를 했다면은 아마 전국에서 좀 최초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어떤 비리 이번에 어떤 조사해서 좋은 성과를 냈었을 텐데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2013년 발의 이후에 8년간 계류 중이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를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어떤 주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 어떤 신고하거나 또 이제 회피를 해야 되는 것을 의무로 제시했고 어떤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 제한이라든가 그 직무 관련된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라든가요. 특히 이제 퇴직하더라도 퇴직 공직자하고는 사적 접촉 시 이제 신고해야 된다는 점 등 이외에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 정보는 이용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을 가지고서 이제 담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이제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항을 담았거든요. 예. 근데 아쉬운 게 요거는 좀 너무 규칙으로 또 좀 이렇게 약간 하위로 내려서 이거 드러나지도 않고 또 살당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걸 통해서 또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안건 심사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된 어떤 과정을 포함한 직접 또는 불이익을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된 그런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예. 회피 신청을 상임위원장한테 의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떤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공직사회 부동산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안 제정과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는데요.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거는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해충돌 정보는 상시적으로 공개됩니다. 저는 이번에 좀 안타깝게 느낀 게 예.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떤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저는 어떤 법을 너무 어떤 경직돼서 적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같이 어떤 비리 의혹에 있는 경우에 이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동의서를 뱉지 않고서도 좀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어떤 법의 탄력적 적용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해충돌 검토 업무를 맡는 윤리심사 자문위가 있거든요. 여기서 심사 의견 이행에 강제력 그리고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윤리심사 자문위가 비상근으로 이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의원이 있지만은 사실 이 비상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8명 의원으로는 사실 태부족한 상태고 사실 상근으로 해서 좀 더 어떤 책임성을 부여하고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일관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윤리심사위원회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강제력과 구속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윤리심사 자문위의 위상과 권한을 좀 강화시켜서 어떤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징계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윤리특위를 어떤 상술화시키고 정상화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징계안이 약 360건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때 이제 단 6건이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떤 회부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그 대상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요. 소위 말해서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이제 뭐 선방망이 처벌 이런 거로 인해서 거의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어떤 조항입니다. 그 기구고요. 사실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끊이지 않는 그 비리 부패가 정치권 행정이를 비롯해서 어떤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나 조직이나 제도 기구를 만들었으면 엄격하게 적용해서 실효성 있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어떤 비리가 부패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 어떤 에너지를 좀 어떻게 좋은 부분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공공부문인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사회 직업윤리는 일반적인 이 기준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요 본인이 원해서 특히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소명을 갖고 공무원법이라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이거 어떻게 보면 특별법적 관계를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일반 국민이나 보통 민간 부문과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윤리와 어떤 다른 어떤 규범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적용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특히 어떤 공무원의 어떤 공직자의 윤리가 아주 필요하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부터 비롯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까지 공히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흔히 말해서 이제 청백리 그리고 청렴이 중요한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너무 좀 이것이 소홀히 여겨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 규제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기본 윤리나 규범을 지키고 특히 저는 그 영국의 글래드스톤이라는 수상이 얘기했듯이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지름길은 바로 부패다. 그래서 이 부패는 만국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거는 공직자들한테 요구되는 하나의 어떤 규범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일벌백계식으로 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 이전에 사실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맘만 먹고 만약에 저지른다 하면은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공무원들의 자기규제 윤리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디지털 정부 강국입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지에서 세계 1위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 기술을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껴두지 말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이 느끼는 어떤 한계,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장치로서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은 아마도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는 얻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결과가 나온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부패 또 비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낮은 윤리의식과 허술한 체계가 낳은 결과인데요. 이번 조사가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의 기대에 맞는 후속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